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1992년 한북한 역도 선수의 기순작전. 당시 저는 해외 공간 정보 라인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 작전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사건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절망과 희망, 그리고 국경을 넘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한북한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에게 졌다는 이유만으로 지하 700m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단 한 사람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그 사람은 한국 여자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야 했는지 이해했습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리고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82년 평양. 강윤호라는 이름의 10세 소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윤호. 제가 처음 이 이름을 들은 것은 1991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직후였습니다. 당시 우리 정보 라인에서는 북한 선수단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귀국 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이 선수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윤호는 1972년생으로 평양 외곽 순안구역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강철수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 김순희는 식량 배급소에서 일했습니다. 여동생 강미희는 윤호보다 3살 어렸습니다. 북한에서도 가장 밑바닥 계층이었죠. 북한은 성분 사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강윤호의 집안은 동요 계층에 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월남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가 북한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당에 대한 절대적 충성. 다른 하나는 체육이나 예술 분야에서 국가에 공헌하는 것. 강윤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2년 가을 윤호가 1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3끼가 2끼로 줄었고 2끼가 1끼로 줄었습니다. 윤호의 집은 연탄도 제대로 배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다, 아들아. 어머니는 안 울어.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붉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네 식구가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윤호야, 미희야, 너희들이 먹어라. 아버지 어머니는 배가 안 고프다. 하지만 윤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배고프다는 것을. 그날 밤 윤호는 이불 속에서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옆에서 여동생 미희가 잠꼬대로 말했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윤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테니까요. 그 겨울을 넘기고 봄이 왔습니다. 1983년 봄. 윤호는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팔굽혀펴기를 하겠다. 가장 많이 하는 학생에게는 사탕을 주겠다. 사탕. 윤호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탕을 받아서 미희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동생이 사탕을 먹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윤호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아이들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계속했습니다.
열, 스물, 서른, 40개를 넘어섰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0개. 윤호가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강윤호, 너 힘이 좋구나. 체육관에 한번 가보지 않겠니? 그날 방과 후 윤호는 동네 체육관에 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에는 역도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코치가 윤호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 몇 살이냐? 11살입니다. 팔 좀 보자. 윤호는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코치가 윤호의 팔을 만져봤습니다. 오, 뼈대가 좋네. 역도 해볼래? 역도가 뭔데요? 무거운 것을 드는 거다. 잘하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어. 국가대표가 되면 뭐가 좋은데요? 배급을 많이 받는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윤호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영웅이 되는 거니까. 윤호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저 역도 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윤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육관에 갔습니다. 코치가 윤호에게 35kg 바벨을 주었습니다. 이것부터 들어봐라. 윤호는 바벨을 잡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벨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떨어졌습니다. 다시. 윤호는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아파? 아니요. 거짓말. 피 나잖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저 동생한테 사탕 사주고 싶어요. 코치는 윤호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그날부터 윤호는 지옥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훈련.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또 훈련. 손은 물집투성이가 됐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손이 왜 이래? 그만두자.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잘하면 우리 가족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1살 아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하니까요. 1985년 윤호가 1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석탄을 캐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뼈가 부러졌습니다. 앞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윤호를 불렀습니다. 윤호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아버지가 이제 일을 못한다. 우리 집안이 더 가난해질 거다. 윤호야, 우리 집안은 성분도 좋지 않다. 네가 뭔가 특별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도 있다. 너 역도 열심히 해라. 그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13세 소년에게 가족의 생계를 떠맡긴 겁니다. 북한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윤호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각오가 섰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다음 날부터 윤호는 더 혹독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밤 10시까지 훈련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코치가 걱정했습니다. 윤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몸 망가진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코치는 윤호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은 간절함 그 자체였으니까요. 1986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청소년 역도 대회 14세의 강윤호가 1위를 한 것입니다. 시상대에 올랐을 때 윤호는 울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윤호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500원. 큰 돈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돈으로 집에 가는 길에 가게에 들렀습니다. 사탕을 샀습니다. 그리고 쌀도 조금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어머니는 쌀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가족은 오랜만에 쌀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윤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나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이 윤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987년 15세. 북한 당국은 윤호를 국가훈련소로 데려갔습니다. 평양 체육촌. 북한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호는 그곳에서 하루 8시간씩 훈련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훈련, 영양관리, 의료 지원. 이제 윤호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잘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아시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은메달. 1988년 16세. 세계 청소년 역도 선수권 대회 금메달. 북한 전역에 윤호의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1989년 17세. 정식 국가대표 선발. 그리고 같은 해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윤호를 접견했습니다.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이요. 감사합니다, 수령님. 앞으로도 계속 조국을 빛내주시오. 네, 수령님. 윤호는 공훈 체육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가족은 평양 시내로 이사했습니다. 특별 배급을 받았죠. 쌀, 고기, 심지어 초콜릿까지. 윤호가 집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쌀밥을 지어줬습니다. 아들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도 드세요. 어머니는 이제 행복하다. 네가 있어서.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윤호에게 말했습니다. 윤호야, 이거 봐라. 뭔데요, 어머니? 어머니가 손바닥만 한 사진을 꺼냈습니다. 윤호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진을 보면서 매일 기도한다. 무슨 기도요? 내가 건강하기를, 다치지 않기를. 윤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들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다. 네, 어머니. 하지만 윤호는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리였습니다. 매일 무거운 바벨을 들면서 허리에 무리가 왔던 것입니다. 1990년 18세가 된 윤호는 더욱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1991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해 윤호는 하루 10시간씩 훈련했습니다. 식사도 훈련의 일부였습니다. 정해진 양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했죠. 잠도 정해진 시간에만 잘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통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윤호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였습니다. 바벨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의무실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말했습니다. 디스크입니다. 최소 6개월은 쉬어야 합니다. 윤호는 코치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코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국가의 소유물이다.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대회까지 3개월 남았다. 진통제를 맞고 훈련을 계속해라. 여러분, 이게 북한입니다. 선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의 도구일 뿐입니다. 윤호는 매일 진통제를 맞으며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참았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훈련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군 체육인 칭호는 박탈되고 가족은 다시 평양 외곽으로 쫓겨날 것이고 배급은 끊길 것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굶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은 안 됐습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1991년 9월이 왔습니다.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이 대회가 윤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991년 9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저는 당시 베이징 공관에서 북한 선수단 동향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저도 경기장에 있었습니다. 남자 69kg급 결승. 강윤호가 출전했습니다. 저는 쌍안경으로 윤호를 관찰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을 계속 깨물고 있었죠. 명백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상 종목은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클린 앤 저크였습니다. 윤호의 1차 시기 성공, 2차 시기 성공. 그런데 그때 대한민국 선수가 역전했습니다. 단 2.5kg 차이였습니다. 윤호에게는 마지막 3차 시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북한 선수단석에서는 보이부 요원이 윤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윤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읽을 수 있습니다. 죽을 각오로 들어라. 윤호는 바벨 앞에 섰습니다. 175kg. 윤호는 바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클린 동작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크 동작만 남았습니다. 윤호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힘껏 밀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허리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을 겁니다. 윤호의 손에서 바벨이 떨어졌습니다. 175kg의 쇳덩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코치가 의료진을 막았습니다. 필요 없소.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코치가 윤호를 일으켰습니다. 윤호는 비틀거리며 선수단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결과 금메달 대한민국 선수, 은메달 강윤호. 그런데 북한 선수단석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은메달인데도 말입니다. 보이부 요원이 윤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코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윤호를 외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 선수 큰일 났구나. 북한에게 은메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선수에게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북한 선수단은 즉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정보망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선수촌방에서 비판 집회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이 기대를 저버린 반역자, 조국의 명예를 더럽힌 배신자, 한국 놈들에게 진 것은 우리 공화국 전체의 수치다. 선수들과 코치들이 돌아가며 윤호를 질책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북한 선수단은 평양으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그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윤호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2주 뒤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윤호 공군 체육인 칭호 박탈. 평양 거주 자격 박탈. 가족과 함께 함경남도 단천시 탄광지역으로 강제 이주. 그리고 윤호 본인은 지하 700m 막장 탄광에 배치. 여러분, 북한에서 탄광 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다만 즉시 죽이는 대신 천천히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지하 700m.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데만 15분이 걸립니다. 내려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조여드는 느낌입니다. 산소 농도가 지상의 70%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립니다. 완전한 어둠입니다. 헤드램프를 켜야만 앞이 보입니다. 바닥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 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발은 늘 젖어 있고 발가락 사이에 무좀이 생기고 피부가 짓무릅니다. 천장에서는 끊임없이 돌가루가 떨어집니다. 머리 위로, 얼굴 위로, 눈 속으로, 코 속으로, 입 속으로. 숨을 쉴 때마다 돌가루가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폐증입니다. 탄광에서 10년 일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진폐증에 걸립니다. 15년이면 죽습니다. 노동시간은 하루 14시간입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해서 5시에 갱도로 내려갑니다. 저녁 7시에 올라옵니다. 점심시간은 30분입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작업은 단순합니다. 곡괭이로 석탄을 캡니다. 삽으로 석탄을 수레에 담습니다. 수레를 밀어서 엘리베이터까지 운반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석탄을 캡니다. 이것을 14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하루 노동 할당량은 2톤입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배급이 줄어듭니다. 배급은 하루 2끼입니다. 아침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물. 저녁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물. 가끔 배춧국이 나오는데 배추는 보이지 않고 물만 있습니다. 이것으로 14시간 노동을 버텨야 합니다. 윤호는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한때 북한의 영웅이었던 그가 말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이름을 알고 있던 그가 말입니다. 특별 배급을 받고 당 간부들이 인사하던 그가 말입니다. 이제 그는 죄수번호 2347번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첫날 윤호는 곡괭이질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역도 선수였던 그였지만 곡괭이질은 다른 종류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허리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감독관이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가 일을 제대로 안 하네. 한국 놈들한테 져서 여기 온 주제에. 다른 노동자들이 윤호를 째려봤습니다. 탄광에서는 한 사람이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조 전체가 배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윤호를 미워했습니다. 첫날 저녁 윤호는 할당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배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같은 조 노동자들이 윤호를 둘러쌌습니다.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굶게 생겼어. 누군가 윤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윤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고 저항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누워 있어도 아팠고 옆으로 누워도 아팠고 엎드려 있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은메달도 메달인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곡괭이질, 석탄 운반, 곡괭이질, 석탄 운반. 허리는 점점 더 망가져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윤호는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하반신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무실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의무실에 가려면 감독관의 허가가 필요한데 감독관은 절대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아프면 죽어라. 죽으면 다른 놈 데려오면 돼. 이게 탄광의 규칙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윤호의 몸무게는 20kg이 빠졌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손은 물집과 굳은 살로 뒤덮였습니다. 얼굴은 돌가루로 새까매졌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진폐증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정신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호 옆 침대에 누워있던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너 역도 선수였다며? 네. 금메달 땄어? 은메달이요. 은메달? 그래서 여기 왔구나. 나는 간부였어. 평양에서 한국 물건을 몰래 팔다가 걸렸지. 그래서 여기 왔어. 여기서 살아나가는 놈은 별로 없어. 대부분 5년 안에 죽어. 너도 죽을 거야. 우리 모두 죽을 거야. 그 노동자는 웃었습니다. 체념의 웃음이었습니다. 윤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죽는 게 맞나? 은메달을 땄는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윤호는 너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풀린 것입니다. 감독관이 윤호를 발로 찼습니다. 이 새끼 일 안 할 거야?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감독관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 의무실로 끌고 가. 윤호는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의무실이라고 해봐야 침대 몇 개와 낡은 의료기구들이 전부였습니다. 의사가 윤호를 진찰했습니다. 나이든 의사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네. 하반신 마비까지 왔어. 이대로 일하면 6개월 안에 죽어. 윤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죽는 거네. 그때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포기하지 마. 나도 예전엔 평양의대 교수였어. 한국 의학 서적을 읽다가 걸려서 여기 왔지. 나는 여기서 10년 있었어. 그동안 수백 명이 죽는 걸 봤지. 하지만 살아나간 사람도 있어.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요?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야. 밖에 돌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들. 너한테는 있니? 돌아갈 이유가?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쌀밥을 지어주시던 어머니. 매일 윤호의 건강을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문득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국제대회에서 스쳐 지나갔던 얼굴. 한국 여자 선수. 괜찮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 윤호는 의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살아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의사는 윤호에게 진통제를 놓아줬습니다. 이걸로 버텨. 그리고 희망을 잃지 마. 윤호는 의사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다. 살아야 한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날 이후 윤호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그 한국 여자 선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윤호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탄광에서 나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6월 갑자기 윤호에게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죄수 2347번 평양으로 올라와라. 윤호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처형당하러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도착해서 들은 말은 놀라웠습니다. 바르셀로나 세계역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라.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메달을 따지 못하면 탄광으로 영원히 돌아간다. 윤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역도를 할 수 있다니. 다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다니. 하지만 윤호는 알았습니다. 북한이 자신을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다시 그 한국 여자 선수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윤호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한편 그 한국 여자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서민주. 대한민국 역도 국가대표 여자 59kg급. 저는 이 이름을 1992년 초에 처음 들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에서 온 첩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0년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 강윤호와 서민주가 처음 만난 대회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서민주 선수를 직접 만나 들었습니다. 1992년 3월 저는 태릉 선수촌으로 갔습니다. 서민주 선수를 인터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신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육기자로 위장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1990년 대회 때였어요. 경기가 끝나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북한 선수 한 명이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강윤호 선수요? 네. 그때는 이름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선수가 혼자 앉아서 허리를 주무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래서요?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부상이 있는 것 같다고. 그 선수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쳐다만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민주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눈빛이었나요? 슬펐어요. 너무 슬펐어요. 마치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걱정받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강윤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북한에서 선수는 도구입니다. 아프면 진통제를 맞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 다치면 정신력으로 극복하라는 말만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그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여자 선수는 강윤호를 걱정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말입니다. 민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가끔 생각났어요. 그 북한 선수,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상은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요. 1991년 대회에서 그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았어요. 뉴스로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 그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어디 간 거지 싶었어요. 저는 민주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 선수가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 선수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 작전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민주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음 대회에서 만나게 되면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선수를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민주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민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그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직접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여기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민주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는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대회 준비 기간 동안 민주는 저와 여러 번 만나 계획을 짰습니다. 윤호 선수에게 어떻게 쪽지를 전달할까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자연스럽게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들키면 안 됩니다. 당신도 위험해집니다. 괜찮아요. 그 선수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저는 민주의 결심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휴머니즘이구나. 국경을 넘어선 인간애구나.
1992년 7월 바르셀로나. 저는 바르셀로나 공관으로 파견됐습니다. 강윤호 기순 작전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 개막 3일 전 북한 선수단이 바르셀로나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윤호를 봤습니다.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8개월 전 베이징 대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살이 빠져서 얼굴이 앙상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첫날 저는 서민주 선수를 만났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그런데 윤호 선수를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민주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윤호 선수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지 마세요. 파리, 브뤼셀, 베를린 중 어느 역이든 내리세요. 한국 영사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주. 민주가 쪽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제 이름을 넣어도 될까요? 그래야 윤호 선수가 믿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회 이틀째 남자 69kg급 경기가 열렸습니다. 강윤호가 출전했습니다. 윤호의 경기는 참담했습니다. 최종 순위 8위. 메달은커녕 입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석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코치가 윤호를 노려봤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무전기로 뭔가를 보고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이제 끝났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처형될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곧바로 숙소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서민주가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사람들 틈에 섞여 윤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척하면서 윤호의 손에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단 1초의 접촉이었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민주를 쳐다봤습니다. 민주는 윤호의 눈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윤호는 주먹을 꽉 쥐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2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북한 코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 성공. 그날 밤 윤호는 화장실에 가서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내가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민주. 윤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곧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가족은 어떻게 되지? 윤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미희도 어차피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윤호는 쪽지를 삼켜버렸습니다. 증거를 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죽은 것 같은 눈빛. 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다음 날 북한 선수단은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모스크바를 거쳐 평양으로 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하지만 윤호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차가 서유럽을 통과할 때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시를 피하느냐였습니다. 기차는 바르셀로나를 떠나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2개의 객차를 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선수들과 코치들이 한 객차에, 보위부 요원들이 다른 객차에 탔습니다. 강윤호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4인용 칸에 배정됐습니다. 객차 출입구마다 보위부 요원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하다.
기차는 프랑스를 지나 독일로 향했습니다. 저는 파리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파리에서 내릴 가능성을 대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차는 파리를 그냥 통과했습니다. 저는 즉시 베를린 공간에 연락했습니다. 윤호가 베를린으로 간다. 준비하라. 베를린 공간의 이준호 영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기차 안 윤호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칸에 있는 코치는 윤호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무력화해야 한다. 윤호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뱀술이었습니다. 윤호는 코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코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한잔 하시죠. 코치는 윤호를 노려봤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술 마시자고? 네. 제가 준비한 것입니다. 고향 술입니다. 코치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좋다. 어차피 너는 평양 가면 끝이니까. 윤호는 코치에게 술을 따랐습니다. 코치는 단숨에 마셨습니다. 오, 독하네. 한 잔 더 하시죠. 그래, 따라라. 윤호는 계속 술을 따랐습니다. 코치는 계속 마셨습니다. 저녁 9시가 지나자 코치는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호야, 너도 불쌍한 놈이야. 재능은 있었는데. 네, 코치님. 하필 한국 놈들한테 지다니. 죄송합니다. 이제 너도 끝이다. 코치는 그대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윤호는 코치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기차는 독일 국경을 넘어 베를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화장실로 가는 척했습니다. 요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나? 화장실입니다. 빨리 다녀와. 윤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살이 빠져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기차가 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윤호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윤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그 따뜻한 목소리. 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간다. 밤 11시 23분. 기차는 베를린 외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윤호는 화장실 창문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윤호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윤호의 몸은 땅바닥을 굴렀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멈췄습니다. 윤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귀에서는 윙윙 소리만 들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바지가 찢어지고 살점이 드러났습니다. 왼쪽 팔도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나 살아있구나. 윤호는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북한 놈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윤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윤호는 그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을까? 윤호는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길가에 택시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윤호는 택시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는 피투성이 동양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윤호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만 알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엠버시. 택시 기사는 이해했습니다. 윤호를 태웠습니다. 윤호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한편 기차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화장실에서 윤호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책임자가 소리쳤습니다. 강윤호가 탈출했다. 즉시 기차를 세워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0분 뒤 택시는 한국 영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윤호를 흔들었습니다. 윤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영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윤호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강윤호가 쓰러진 것은 1992년 7월 25일 새벽 1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락을 받고 영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호는 영사관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호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여기는 한국 영사관입니다. 안전합니다.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한국에 온 겁니까? 아직 한국은 아닙니다. 하지만 곧 갈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윤호는 영사관 지하실에 머물렀습니다. 북한 공작원들이 베를린 전역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밤, 윤호는 영사관 직원의 차 트렁크에 숨어서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물 터미널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한항공 직원이 윤호를 화물 컨테이너에 태웠습니다. 12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윤호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도착했다. 드디어 2주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정부는 윤호의 기순 사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역도 국가대표 강윤호 씨 목숨 걸고 자유 찾아 대한민국 망명. 그날 저녁 서민주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8월 말, 정부는 강윤호와 서민주의 만남을 추선했습니다. 만남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민주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뒤 윤호가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마른 편이었지만 2주 동안 영양관리를 받아서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윤호는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호가 천천히 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주 앞에 섰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해요. 1990년 대회에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죠? 네.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민주는 울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윤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처음으로 인간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는 함께 살아요. 1993년 3월 15일 강윤호와 서민주는 결혼했습니다. 1994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997년 딸이 태어났습니다. 윤호는 태릉선수촌에서 역도 코치가 됐고 민주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남은 윤호의 가족 아버지 강철수, 어머니 김순희, 여동생 강미희는 그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2015년 탈북자 증언으로 아버지가 2010년까지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북쪽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희야. 미안하다. 이것이 분단의 현실입니다. 한 사람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행복은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무언가를 남겼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